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 더 연장됩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건데요. 세부적으로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는 영업시간을 1시간 더 단축해 방역을 강화하고 사적 모임에 대해선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저녁에도 4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거리 두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덕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거리두기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 더 이어집니다. 4차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추석 전까지 국민 70%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을 마치려면 방역체계 유지가 필수적이란 판단에서입니다. 정부는 2학기 개학이 시작되고 전 국민 백신 접종이 본격 궤도에 오르는 앞으로 2주간의 방역 관리가 이번 4차 유행 극복의 갈림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방역 조치는 조정됐습니다. 집단 감염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감염 위험이 높은 식당과 카페에 대한 방역은 더 강화됩니다. 4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과 카페의 이용 시간이 밤 10시에서 9시까지로 1시간 단축되고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편의점에도 식당, 카페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밤 9시 이후엔 내부에서 먹을 수 없고 야외의 테이블과 의자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 혜택도 제한적으로 적용해 식당과 카페 안에 접종 완료자가 있을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도 최대 4명까지 모임을 허용했습니다. 22시에서 21시로 단축하는 것에 따른 피해를 일정 부분 보상하는 측면이 있고 예방접종 완료자들을 중심으로 방역 체계를 점차 완화시키는 방법론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또 4단계 지역에서 목욕탕과 실내 체육시설, 노래방, 백화점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2주에 한 번씩 PCR 검사가 실시됩니다. 3단계 지역은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10시까지,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4명으로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10만 원에 불과해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5일까지 조정된 방역 조치를 적용한 뒤 방역 상황을 점검해 추석 연휴 전 거리 두기 단계를 다시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새 확진자는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좀처럼 확산세가 잡히지 않다 보니 지금의 거리 두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부 사적 모임 제한을 푸는 완화책도 함께 내놨죠. 왜 이런 결정을 내렸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준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틀째 2,000명대 확진자가 이어진 건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후 오늘이 처음입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 두기에도 불구하고 4차 대유행은 아직 정점이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8월 첫 주 1,495명이었던 주간 평균 확진자는 둘째 주엔 1,780명으로 뛰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1로 늘었습니다. 유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최악을 상한 방지하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러운 결과입니다. 급격한 유행 폭발의 위험은 상존하고 있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리 두기 재연장으로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까? 정부는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당장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거리 두기를 연장하지 않고 확진자가 늘어나 2,500명 규모로 계속 발생하면 의료 대응 체계에 부하가 걸려 위중증 사망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결국 거리 두기를 지속하고 백신 접종 속도는 높이는 것만이 당분간 유일한 대응책이라는 설명입니다.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철저한 거리 두기를 통해서 우리 전체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 올라갈 때까지는 계속 인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4단계 지역 식당과 카페 영업 종료 시간을 앞당기는 대신 접종 완료자를 인원 제한에서 제외한 것도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면서 우리가 다음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봐서요.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 70% 이상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 말이나 10월 초쯤 위중증 환자 관리 위주로 코로나 대응 전략을 바꾸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1차 접종률은 내일 5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이번 거리 두기 조정안에 대해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현장 분위기를 보러 김하영 기자가 서울 여의도에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시민들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까?
네, 이곳은 보시다시피 식당과 술집이 많아 여의도 직장인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금요일 이 시간이면 이 거리가 퇴근한 직장인들로 붐비곤 했는데 지금은 오가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곳 시민들에게 거리두기 연장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장기화된 방역 조치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반면 아직은 방역의 고삐를 당겨야 하고 좀 더 참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그만할 때가 됐죠. 좀 무덤덤해져가지고 피로도는 누적돼 있죠. 아까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대부분이면 생략이 돼버리고. 지금 할 때 조금 더 바싸 다 같이 좀 참아야죠. 뭐 일단 나중에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힘들더라도 참아야 되지 않을까. 영업시간 단축으로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은 식당과 카페 주인들은 할 말을 잃은 분위기입니다. 백신 접종자가 있으면 최대 4명까지 모을 수 있다지만 2차 접종 완료자가 적다 보니 실제로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4단계 들어가면서부터 타격이 좀 많이 심했던 것 같아요. 잘 버텨야 될 텐데 좀 막막한 마음. 소상공인 단체들은 마스크를 쓰고 이용하는 PC방이나 당구장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백신 접종자들에 한해서 인원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또 결혼식장 입장 인원을 49명으로 제한한 지 한 달이 넘어가자 예비 신혼부부들도 항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49인 부른다고 저희가 49인 식대만 내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보증인원 정해놓은 200명 전부 다 내야 하고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으로 방역이 풀어져서는 안 되는 만큼 정부의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충남 아산의 생활치료센터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 어제 뉴스데스크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유가족들은 환자가 한동안 방치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치료센터가 하루 만에 개선 방안을 내놨는데요. 방문 앞에 도시락이 그대로 남겨져 있으면 직접 환자를 확인하는 등 환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틀 전 충남 아산 생활치료센터 병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A씨. 입소 당시 엑스레이 사인은 정상 소견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상황이 나빠지셔가지고 사망한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현재는 그것을 조사 중에 있다는 것. A씨 병실 앞에는 손대지 않은 도시락 2개가 남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밥을 먹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센터 관계자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입니다. 유족들은 또 A씨가 숨지기 이틀 전 설사와 구토 때문에 약을 받아야 하는데 센터와 전화가 안 돼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또 다른 환자는 증상을 호소해도 의료적인 대응이 너무 늦게 이뤄진다고 말했습니다. 증상을 말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처방이 안 되니까 열이 나면 열이 나는 대로 3시간이면 4시간이면 끙끙 앓고 계속 그렇게 누워 있어야 되니까. 아산 생활치료센터는 하루 만에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혼자 병실을 사용하지 않게 2인 1실로 배정하고 환자가 하루 2번씩 스마트폰 앱에 입력해야 하는 체온과 증상을 누락하면 의료진이 전화로 확인하고 병실을 회진하도록 했습니다. 또 도시락을 나눠준 뒤 한 끼라도 방문 앞에 남겨져 있으면 방 안을 직접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전국 생활치료센터에 적용할 공통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경증의 환자들이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신속하게 중환자 병실로 이송하는 등 대응 방안도 구체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경찰과 방역당국은 사망한 A씨에 대해 생활치료센터의 관리 감독이 소홀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됐던 황교익 씨가 자진 사퇴를 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제기됐던 보훈 인사 논란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지난 6월이었죠. 쿠팡 화재 당일 이 지사가 황 씨와 함께 먹방 영상 촬영을 했던 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훈 인사 논란의 당사자인 황교익 씨가 소모적 논쟁을 하며 일을 하기엔 무리라며 경기관광공사 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를 향했던 정치적 막말도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후보에게 제기된 보훈 인사 논란은 일주일 만에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황 씨 관련 논란은 지난 6월 이천 쿠팡 화재 당시 이 지사의 행적으로 옮겨부터 재점화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난 6월 17일 예정된 경남 지역 방문 일정을 소화 중이던 이 지사가 늦은 저녁까지 황 씨와 이른바 먹방 유튜브를 촬영했다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대선 경쟁 주자들은 경기도 재난 책임자로서 무책임한 행보라고 비판했고 지사 사퇴론도 다시 거론됐습니다. 지사로서의 업무를 벗어나는 의심을 받을 만한 일이 없으면 그런 얘기도 안 나오겠죠. 도지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또 현장을 살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도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실시간으로 화재 상황을 보고받았고 행정부시장에게 현장 대응도 지시했다며 다음 날까지 예정됐던 경남 일정들을 다 취소한 뒤 화재 현장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영상을 찍기 위해서 지연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사실을 왜곡한 말도 안 되는 공격이죠. 다음 날 일정을 취소하니까 올라올 수 있었던 거죠. 경기도도 당일 이 지사의 시간대별 지시보고 사항과 대응 조치를 공개하면서 애끓는 화재 사고를 정치 공격의 소재로 삼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후보 토론회를 놓고 시작된 국민의힘의 갈등 양상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인데요.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사퇴를 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다음 주에 있을 후보 발표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신수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오는 25일 대선 후보 비전 발표회에 결국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발표회가 전례도 없고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도 당의 화합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받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선관위의 모든 결정은 원칙과 상식에 기반해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토론회와 경선 룰 등을 놓고 공정성 논란에 휘말렸던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은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런 당내 분규와 갈등이 저희 경선준비위원장 사퇴와 선거관리위원장 맞지 않겠다는 이런 결정으로 인해서 정리가 되기를. 이제 한 곱이 넘긴 셈이지만 후보 간 갈등이 봉합되기까진 산 넘어 산입니다. 벌써부터 중립성 시비가 붙고 있는 선관위원장 인선도 있고 후보별로 입장이 확연히 갈리고 있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고도 설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의 자맹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휴가 복귀 뒤 11일 동안 공개 일정이 4일에 그치는 대선 주자로선 매우 이례적인 행보 때문입니다. 윤 후보 측은 정책과 비전 발표회 등 준비할 게 많아서라고 설명했지만 경쟁 주자는 다시 전원 정치, 사진 정치로 되돌아간 거냐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광주를 찾아 호남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탄압을 주도했던 그 세력의 후예라는 거죠. 그분들하고는 사실상 저희 당이 다 단절을 했습니다. 최재형 후보는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과 자율임금 자율근무 제도 등을 노동공약으로 내놨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자신의 고향인 충북 음성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기존 정치 세력과는 손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해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가해자인 부대 상관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부사관을 2달 넘게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서 괴롭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소식은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27일 해군 A 상사는 식당에서 손금을 봐준다며 비중사의 손을 만졌습니다. 식당을 나와 복귀할 때는 팔로 목 부위를 감싸 안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주임 상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주임 상사는 A 상사에게 구두로 행동 주의만 줬고 이후 2차 가해가 시작됐습니다. 가해자인 A 상사는 피해자인 B 중사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무시했습니다. 괴롭힘은 2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B 중사는 참다 못해 결국 지난 9일 피해 사실을 부대에 정식 신고했고 그제서야 가해자와 분리될 수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서욱 국방장관은 2차 가해를 포함해 전 분야를 낱낱이 수사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 예방과 국내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그리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
국방위 의원들은 2차 가해와 관련해 군을 집중 질타했습니다. 2차 가해가 일어나게 되면 도저히 그 조직에서 자기는 적응할 수 없고 더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현장 지휘관들이 전혀 인식이 없었던 겁니다. 군 출신 한기호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복장도 어떻게 해야 된다. 여군들이 숫자가 자꾸 늘어나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지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가 됩니다. 정의당은 성명을 내고 군내 성폭력의 원인이 여군의 행동과 옷차림에 있다는 성차별적 의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 국회의원의 비서가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비서의 가족이 휴대전화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사진을 발견했다. 이렇게 직접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해당 비서는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비서직을 그만뒀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국회의원 비서 생활에 대해 얘기하는 남성. 저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7급 비서였던 30대 남성 김모 씨입니다. 어젯밤 11시쯤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발견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한 건 다름 아닌 김 씨의 가족. 김 씨의 집에 출동한 경찰은 문제의 휴대전화가 어딨냐고 물었고 김 씨는 과거에 쓰던 전화라 지금은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가족이 직접 찍어둔 김 씨의 휴대전화 화면을 확보해 불법 촬영물이 저장된 정황을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가 직접 사진과 영상을 불법 촬영했는지 다른 사람의 불법 촬영물을 저장만 한 건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N번방 방지법에 따르면 직접 촬영을 하는 방식으로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 사진을 다운받아 소지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김 씨는 출근을 하지 않은 채 오늘 오전 집안 사정 때문에 그만두겠다며 의원 비서직을 사직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의원실 측은 불법 촬영 혐의로 조사받게 된 사실을 김 씨가 사직한 다음에 알게 됐다며 김 씨가 의원실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만간 김 씨를 신고한 가족과 김 씨 본인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NH농협은행에 이어서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까지 줄줄이 대출을 중단하거나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 대출 규모가 너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6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이러다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NH농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11월 말까지 석 달 동안입니다. 기존 대출을 더 늘리는 것도 재약정하는 것도 안 됩니다. 전세보증금 대출도 중단됩니다. 이유는 가계대출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농협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해보다 8조 9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7.1%나 늘어나 금융당국이 권고한 연간 상한선 6%를 벌써 초과했습니다. 상한선을 맞추려면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가 가계대출 증산 속도가 가파르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하는 차원이고 은행들이 줄줄이 대출을 조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9월 말까지 신규 전세 대출을 중단하고 SC제일은행도 부동산 담보대출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가계대출은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 1,660조 원, 1년 전보다 10%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이렇게 풀린 돈이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올해 수도권 아파트값은 평균 11%나 치솟았습니다. 만약 거품이 꺼지기라도 하면 돈 빌린 사람들은 물론 은행들까지 위험해지는 최악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리스크가 일시에 몰려오는 소위 퍼펙트 스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새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에는 집을 어떻게 사라는 거냐, 이사가 코앞인데 대출이 막히면 어쩌냐는 불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4대 시중은행은 아직 대출을 계속 해주고 있지만 대출 조이기는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 제한 논란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추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부회장은 미등기 임원으로서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활동에 참여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경실련은 법무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대변인이냐고 비판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활동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박창국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판결문입니다. 박 회장은 2018년 11월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는데 취업 제한 5년을 어기고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가 법무부로부터 취업 제한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박창구 회장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취업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무부는 박 회장의 판결문을 근거로 취업 제한의 목적은 대상자가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서 영향력이나 집행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제재 대상은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등기 임원으로 이재용 부회장 같이 명목상 직함을 받은 미등기 임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가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법무부 설명에 시민단체들은 법무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대변인을 자처했냐고 비판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취업 제한 기준을 등기 임원으로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에는 참여하고 법적인 책임은 안 져도 되는 상황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다음 주 이 부회장을 취업 제한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이번엔 참 가슴 아픈 장면 하나 소개해드려야겠습니다. 위험한 철조망 너머로 아기가 들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간에서 부모들이 아기만이라도 살려달라며 공항에 있는 미군에게 앞다퉈 아기를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2021년에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인 생이별의 현장을 임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조망이 둘러진 카불 공항. 담벼락 아래 몰려있는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손을 높이 뻗어 아기를 내밉니다. 한 손으로 벽을 잡고 서 있던 미군이 남은 한 손으로 아슬아슬하게 아기를 받아올립니다. 마음이 급한 나머지 철조망 안으로 아기를 던지려던 부모는 끝내 실행에 옮기질 못합니다. 한 영국군 장교는 절박한 엄마들이 아기라도 구해달라며 우리에게 아기를 던졌는데 몇몇 아기는 철조망에 떨어졌다며 모든 부대원이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습니다. 총기를 들고 공항 입구를 지키고 선 탈레반들. 한 손엔 아이를, 다른 손엔 외국 정부의 입국 허가증을 들고 줄을 선 여인들은 겁에 잔뜩 질렸습니다. 최근 탈레반에 합류한 남편에게 구타를 당했다는 이 여성은 아프간만 아니라면 어디로든 떠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My husband is a terrorist Talib. America, Canada, France. So you and your daughter, you'll go anywhere? Any country? Any country. 수천 명의 인파가 공항으로 몰리면서 대혼란이 빚어지자 군인들이 경고 사격을 하고 최루탄을 쏴 해산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목을 막은 탈레반은 사람들에게 총과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현재 언론들은 최근 나흘 동안 카불 공항 안팎에서 최소 40명이 총에 맞거나 인파에 밟혀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아프간에는 아직도 미국인만 최소 10,000여 명, 미국에 협력한 현지인 80,000여 명이 남아있지만 공항에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22년 전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변호사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일 혹시 기억하십니까?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는데 지난해 자신이 살인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남성이 나타나서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해외로 도망쳤던 이 남성을 검거해서 압송해왔는데요. 법이 바뀌면서 공소시효 만료일이 달라진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북초등학교 인근의 한 골목. 승용차 주변에 떨어진 혈흔에 대해 경찰이 조사를 벌입니다. 앞면으로 상처가 3군데 있는데 뭐 칼로 맞은 건지 뭘로 맞은 건지는 지금 지난 1999년 제주시 삼도 이동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44살이었던 검사 출신의 이모 변호사로 예리한 흉기에 찔려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범행 단서를 찾지 못했고 목격자도 없어 장기 미제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잊혀져 가던 사건에 반전이 생겼습니다. 지난해 6월 제주에서 폭력 교직원으로 활동했던 55살 김모 씨가 자신이 살인을 교사했다며 한 방송을 통해 자백한 겁니다. 당시 조직 두목인 백모 씨로부터 범행을 지시받고 또 다른 조직원 손모 씨에게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고 캄보디아에 있던 김 씨는 불법 체류 혐의로 현지에서 붙잡혀 그제 국내로 강제 소환됐습니다. 경찰은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김 씨가 공소시효 만료 전에 해외에 있던 기간은 8개월여.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이 기간을 적용하면 공소시효 만료일은 2015년 8월 이후가 되면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일명 태완이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범행을 지시했다는 당시 두목 백 씨와 조직원 손 씨 모두 사망해 범행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 씨가 직접 이 변호사를 살해했는지, 청부 살인을 지시한 배후 세력이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하청업체 소속 청수 노동자들이 코로나 사태 속에 해고된 지 오늘로 467일째를 맞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지만 사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는데요. 오늘 법원이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해 복직의 길이 열렸습니다. 지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당해고 소송 판결을 앞두고 아시아나항공 하청 노동자들이 3,000배를 올립니다. 지난해 5월 11일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도 없이 부당하게 해고된 뒤 16개월째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영난을 이유로 해고된 사람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3번이나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지만 회사는 끝내 소송까지 냈습니다. 기다리던 선고의 순간 재판부는 해고자 6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되자 회사는 직원 500여 명에게 희망퇴직이나 무기한 무급휴가를 강요했는데 이를 거부한 6명이 해고된 지 16개월 만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떠세요? 기다려야 한다는 게 참 그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재판부는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해고를 피하려는 사측의 노력 등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이겨서 날아갈 기분입니다. 사측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모든 것을 승복하고 원직복직시켜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천막농성의 차량 시위, 단식 투쟁에 릴레이 3,000배까지. 그 사이 60대가 된 해고자 2명은 거리에서 정년을 맞았습니다. 청소노동자인 80 넘은 노모에게 매달 20-30만 원씩 용돈을 받으면서도 힘겹게 버틴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저희 같은 코로나를 이유로 해고되는 사례는 더 이상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이지요. 이번 판결로 이들이 곧바로 복직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판정하는 곳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르잖아요. 그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는 정당해고로 또 바뀌었어요. 사측이 항소할 경우 다시 거리로 나서야 하는 노동자들은 다음 주부터 판결 승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3년 전 한 언론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이끈 이른바 논두렁식의 보도에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관여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습니다. 이 전 부장이 이에 반발해서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이 허위 기사로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이 전 부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 권양숙 여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갑 선물로 받은 1억 원짜리 명품 시계 2개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보도 열흘 뒤 노 전 대통령은 결국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후 보도 과정에 대한 국정원, 검찰, 언론사 간 진실 공방은 1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2018년 노컷뉴스는 시계 수수 의혹을 언론에 흘린 것으로 지목됐던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기사에서 언급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키우려 국정원 요청에 따라 검찰이 언론에 의혹을 흘렸고 이 전 부장이 관여했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이 전 부장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장이 2009년 4월 국정원 측을 만나 노 전 대통령에게 타격을 줘야 한다는 말을 들은 만큼 기사를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의혹 유출 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실제로 흘렸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를 근거로 노컷뉴스에 정정보도와 함께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국정원이 기획한 것이라는 이 전 부장의 기존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정 명함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야단을 쳐서 돌려보내고 바로 총장께 보고. 이 전 부장은 저와 검찰이 언론에 정보를 흘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판결이라며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이끈 국가 권력과 언론사의 부적절한 결탁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번에도 증거불충분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제보는 MBC입니다. 60대 자영업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2억 원이 넘게 빚이 쌓이는 피해를 입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넷 뱅킹도 안 하고 공인인증서조차 없는데도 누군가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해서 비대면으로 온갖 대출을 받은 건데요. 금융사들은 범행을 전혀 걸러내지 못했지만 자신들 책임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60대 A씨 명의로 발급된 통장입니다. 지난달 23일 9,986만 5천 원이 우리금융캐피탈에서 입금돼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 A씨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받은 돈입니다. 거래를 한 1억도 없고 안 쓰던 거래은행인데 거기서 이제 계좌 개설도 되고 그리고 사자 대출도 됐고.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와중에도 4천만 원이 또 대출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있는데 어떻게 캐피탈 대출이 4천만 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오냐. 진짜 너무 황당한 거예요. 결국 확인된 피해 금액은 금융사 4곳에서 모두 2억 500만 원. 이 중 1억 6,500만 원은 이미 출금된 뒤였습니다. 신용카드도 2개나 발급돼 2,400만 원이 결제됐고 휴면 계좌에서까지 9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범인은 누군지 알 수 없는 한 여성. 보금 10년짜리 6자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60년 5월 19일이요. 소띠요. A씨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알뜰폰을 개통한 뒤 비대면 금융을 이용했습니다. 범인이 써낸 집 주소도 가짜였습니다. 신용카드 2개를 발급받으면서 기재한 주소는 이렇게 사람이 살지 않는 공장지대입니다. A씨는 평소 인터넷 뱅킹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증 사본과 사업자 등록증 등이 클라우드에서 유출된 걸로 추측됩니다. 공인인증서를 몰라요. 폰으로 하는 것도 몰라요. 은행이 바로 옆이니까 은행에 가서 다 하죠. 금융사들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공인인증서를 확인했으니 문제가 없다면서 한 곳은 당장 이번 달부터 이제부터 내라는 입장. 이자를 만약에 내면은 저희는 이걸 인정한 셈이 되는 거고 이자를 안 내게 되면 어머니는 그냥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피의자 측은 금융사의 본인 확인이 너무 소홀했던 거 아니냐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한 번이라도 영상 통화를 통해서 본인 인증했더라면 당연히 어머니랑 다른 사람이니까 이런 인증 통과가 되진 않았겠죠. 실제로 최근 알뜰폰 개통을 이용한 사기 대출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정확한 통계조차 집계하고 있지 않습니다.
초간편, 초스피드 이것만 업계에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본인 확인 절차가 형식적인 게 많지 않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비대면 금융이 일상화된 만큼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대출의 경우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5,700만 원이 서울역과 강남 등 서울 도심 한복판의 공기에 플라스틱 먼지가 떠다닌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기질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가 그냥 숨을 쉬기만 해도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건데요. 달리는 차의 타이어에서 갈려나오는 분진이 플라스틱을 퍼뜨리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현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기 중 플라스틱 미세먼지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서울역과 강남구 신사동, 대치동 등 5곳에서 공기를 온종일 빨아들였는데 모든 지역에서 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크기는 평균 52에서 72 마이크로미터, 1세제곱미터당 이런 입자가 9개에서 최고 29개까지 나왔습니다. 서울 도심지에서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플라스틱이 측정된 거는 처음이고요. 이 미세 플라스틱은 어디서 왔을까? 성분을 들여다보니 합성 섬유와 페트병 부스러기, 타이어 가루 등이 도로에 먼지처럼 떠돌다 대기로 유입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플라스틱 같은 것도 있어요? 네네, 작은 입자들이 많이 비산되게 되는데요. 문제는 크기가 아주 작은 초미세먼지 플라스틱인데 전문가들은 타이어에서 갈려 나오는 플라스틱만 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인 타이어는 합성 섬유, 폐 그물과 더불어 대표적인 플라스틱입니다. 미세먼지 샘플을 분석한 결과 약 2에서 4% 정도가 타이어 마모 미세먼지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른 외국 도시들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도 대기질 악화에 조금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플라스틱이 호흡기로 들어가면 폐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게 입증됐다고 말합니다. 나노플라스틱이 폐포의 상피세포로 들어가게 되면 이 과도한 활성산소를 유도함으로써 세포를 굉장히 팽창시키면서 세포를 사멸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들이마시는 정도의 플라스틱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사람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없지만 다양한 다른 생물을 통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은 음식과 물을 오염시키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고속철도가 2개가 있죠. 하나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고 또 하나는 수서발 고속철도 SR입니다. 이 SR은 이전 정부에서 원래 민영화를 추진하다가 반대 여론이 일면서 지금의 형태로 출범했는데요. 이렇게 고속철도가 2개로 쪼개지면서 누군가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철도 연속기획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개통된 수서발 고속철도 SR. 이명박 정부 당시 원래 민영화를 추진하다 비판에 부딪히자 기형적으로 출범한 회사입니다. 공기업인 코레일은 KTX로 돈 벌어 상간 벽지 노선까지 유지하느라 적자를 봅니다. 반면 알짜 고속철만 운영하는 SR은 4년간 968억 원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R의 주주는 누구일까? 코레일이 41%를 갖고 있고 사학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이 59%를 나눠 갖고 있습니다.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코레일만 뺀 나머지 주주들은 연 5.6% 복리 수익을 보장받았습니다. 1,457억 원 투자에 8년 만에 869억 원, 60%의 보장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주식을 팔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면허 조건에 따라 공공기관에만 매각할 수 있지만 철도 면허권자인 국토부가 규정만 바꾸면 언제든 민영화될 수도 있습니다. 지분 방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민영화가 가능하다. 정부가 맘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민영화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돼 있는 거죠. 고속철도를 쪼개서 이익을 본 사람들은 또 있습니다. 국토부 관료들입니다. 이승호 전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대표적인 철도 민영화론자였습니다. 2017년 2월 말 퇴직하고 보름 만에 SR 사장으로 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혼란스러웠던 때였습니다. 이런 관료들은 또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민자로 개통한 인천공항철도. 적자가 누적되자 2년 만에 코레일이 떠맡았습니다. 그런데 코레일이 길껏 다시 흑자로 전환시켜 놓자마자
2015년 국토부가 또 민영화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듬해 민영화된 회사 사장으로 국토부 관료 출신이 왔습니다. 김한영 전 국토부 교통정책실장.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 철도 민영화를 주장한 국토부 정관입니다. 김한영 씨는 아직도 건재합니다. 현 정부에서도 국가철도건설을 책임지는 철도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민영화론 관료들은 지금도 국토부 곳곳에 요직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몇 조 원짜리 민자철도 사업을 계속 추진 중입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어제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하차 작업을 하던 화물차 기사가 장비에 몸이 끼어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지만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3공장에서 외부 물류업체 화물기사 60대 양모 씨가 어제 오후 목숨을 잃었습니다. 물건을 올리거나 내리는 일명 리프트라는 장비를 사용하다 장비와 계단 사이 틈에 몸이 낀 양 씨는 가슴 부위를 심하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노조는 화물 운송기사였던 양 씨가 자신의 업무가 아닌 상하차 작업까지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이 그런 업무들을 거부하거나 안 했을 때 불이익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부당하게 전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현대자동차 울산 3공장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72시간 동안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고 경위를 밝히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합동조사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반드시 2인 1조 근무를 해야 하는 작업이 아니다 보니 목격자가 없었고 노동자를 감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장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사고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입차주인 양 씨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있어 산업재해 보상 대상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자동차 측은 중대재해 발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한 농촌 마을 길가에서 환한 대낮에 한 남성이 여성을 덮쳐서 성폭행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막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지만 재범을 막지 못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2시쯤 농촌 마을 길을 걸어가는 한 여성. 검은 옷에 모자를 쓴 남성이 뒤를 쫓다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여성을 붙잡습니다. 거래처로 가던 중국 국적의 이 여성은 남성에게 끌려가 환한 대낮 풀밭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풀숲에 배로 떨어졌어요. 그때 제가 처음에 큰 소리로 찌르는데 근데 아무도 없어서. 범행 장소인 이곳은 풀들이 제 키만큼 높게 우거져 있어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남성은 신고하면 죽인다고 협박한 뒤 그대로 뛰어서 도망쳤습니다. 계속 욕하면서 소리 지르면 죽겠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또 죽인다. 이렇게 계속 여러 번. 근처에 있던 주민이 한국말이 서툰 피해자를 도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전화할 줄을 모르는 거야. 이마에 상처가 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감싸고 울었다니까. MBC 취재 결과 가해자는 40대 남모 씨로 막 출소한 성범죄 전과자였습니다. 지난 2011년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올해 5월 만기 출소한 뒤 불과 석 달 만에 또 성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심지어 범행 당시 전자발찌까지 찬 상태였지만 재범을 막는 데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법무부는 범행 직전인 당일 오전에 남씨 집에서 직원이 면담까지 했다면서 인근에 남씨 직장이 있어 평소 자주 다니던 길이어서 이상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남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지만 신혼인 피해자는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악몽을 반복적으로 꾸고 있습니다. 당시 느끼는 공포를 매일 매 순간 계속 느낍니다. 피해 여성은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제보했다면서 미리 준비한 문구를 통해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여성분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느낍니다. 그가 짧게 형을 받게 된다면 저 자신을 포함해 모든 여성들이 두려움에 처하게 될 겁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불법 영업을 하는 유흥주점들에 대해서 매일 숨바꼭질을 하듯이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단속반이 급습한 한 유흥주점에선 이상하게 테이블에 술과 안주는 있는데 손님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속반이 한참을 수색한 끝에 비밀의 문을 찾아냈는데요. 이 단속 현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여러 장비를 동원해 한참을 씨름한 끝에 잠금 장치를 풀어냅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 미로처럼 복잡한 지하를 수색했는데 겨우 찾아낸 건 또다시 굳게 닫힌 철문. 이 철문까지 부쉈더니 그제야 안에서 종업원이 나옵니다. 열어보세요. 겨우 찾아낸 유흥주점. 그런데 여기도 방에 손님이 없습니다. 딱 한 방에만 사람들이 모여 앉았는데 손님이 아닌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들. 자신들은 영업한 게 아니라고 둘러댑니다. 영업하지 않았다는데 빈방 테이블에는 먹다 남은 술병과 안주들이 보입니다. 20여 분 수색 끝에 비밀이 풀렸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벽돌로 된 벽이 마치 문처럼 열리고 안쪽 통로를 지나 나타나는 널찍한 공간에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 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자, 여러분들 감염병 연소 위반으로 전부 현행범입니다. 술집을 찾은 손님과 여성 접객원 37명이 단속이 나오자 미리 만든 밀실에 숨은 겁니다. 진입했을 때 종업원과 업주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영업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룸 한쪽에 약간의 틈이랄까 좀 약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서 이 유흥주점에는 보시는 것처럼 외부에 간판이 전혀 없고 이 외부인들의 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출입 후에 석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밤늦게 사람이 오고 간다거나 많이 보죠. 주차장으로 해서 저 밑에 지하로 들어가게 되세요. 경찰은 이 무허가 유흥주점의 업주와 종업원, 손님까지 모두 43명을 감염병 예방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충남 공주시에 있는 한 다리에서 스스로 삶을 정리하려던 한 남성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이 남성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던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한 사람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었는데요. 김광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해질 무렵 공주 금강교. 검은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다리를 건너옵니다. 다리 중간에 멈춰서서 앞을 바라보며 20여 분을 그 자리에 있던 남성. 갑자기 신발을 벗고 난간 위로 올라서더니 밖으로 넘어갑니다.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결정한 순간 곁에서 유심히 지켜보던 119 시민 수상대원들이 급히 뛰어갑니다. 그리고 남성을 붙잡고 끌어당깁니다. 한숨을 쉬고 난간을 흔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분 왜 저러지? 그러니까 유심히 지켜보다가 CCTV로 이 장면을 지켜보던 관제센터에서는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발을 벗고는 모습에 저희 직감을 했죠. 아, 이 사람 좀 위험하구나. 다리 위를 지나던 시민들도 하나둘 다가와 힘을 보탰습니다. 잡아당겼는데 힘이 안 되니까 시민분들한테 빨리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만 시민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2분 남짓 적극적인 설득이 이어집니다. 다행히 남성은 다시 난간 안쪽으로 넘어왔고 시민 수상대원들은 등을 다독이며 위로해줍니다. 야, 너는 엄마 아빠도 없니? 엄마 아빠 생각해보면 이런 행동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막 우시더라고요. 일촉즉발의 상황은 마무리됐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 이웃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소중한 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자, 우리가 매일 먹는 밥과 김치, 어쩌면 귀한 음식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머지않아서 쌀과 여름 배추의 생산이 크게 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기후 위기가 우리 밥상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쌀밥에 미역국, 생선구이와 김치, 그리고 여름이 제철인 옥수수가 후식으로 준비된 밥상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이 밥상, 하지만 기후변화가 이 평범한 밥상조차 위협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지난달 제주시 구자읍의 한 옥수수밭. 제주농업기술원에서
열대 거세미 나방 예방 관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열대 거세미 나방은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 중국에서 옵니다. 지난 2019년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열대 거세미 나방은 이제 해마다 봄철이 되면 우리나라 남서부 각지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포획 장치를 설치해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양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월동 개체수가 증가하고 국내로 날아오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열대 거세미 나방이 옥수수를 비롯해 벽과 식물 전체에 큰 피해를 입힌다는 겁니다. 알맹이가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다 벌레 먹어가지고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옥수수 타입하고 이제 벼를 가해한 벼 타입이 있는데 중국 남부를 타고 와서 우리나라로 금방 올 거예요. 열대 거세미 나방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지금과 같은 기온 상승이 계속된다면 21세기 말에는 쌀 생산량이 25%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필수 음식 김치는 어떨까? 온난화 대응 농업연구소. 기온에 따른 김장 채소의 성장 차이를 알아보는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낮 섭씨 20도, 밤 14도에서 자란 배추는 한눈에 봐도 싱싱해 보이지만 이보다 평균 기온이 6도만 올라가도 배춧잎이 노랗게 변해버립니다. 실제로 강원도 고랭지에서는 급속한 기후변화로 재배 면적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배출을 못하니까 무슨 사과를 재배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작목 전환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름 배추 수확량이 줄면서 배추 가격의 변동성이 심해지고 자연스레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해산물 생산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산 앞바다.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원들이 플랑크톤 채집 장비를 바다로 내려보냅니다. 먹이사슬의 가장 아래에 있는 식물 플랑크톤은 바다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한반도 연근해의 표층수온이 지난 50년 동안 1.2도 이상 오르면서 유해한 플랑크톤이 늘었습니다. 생산성이 높게 만드는 큰 종의 식물 플랑크톤들이 없어지고 작은 사이즈의 식물 플랑크톤들이 이제 증가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 결과 다른 지역에 비해 수온 상승 속도가 빠른 동해에서는 잠재적인 수산 생산력을 뜻하는 기초 생산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같은 지역들이 거의 9% 정도 1차 생산력이 감소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며 저희가 동해 같은 기간을 봤을 때는 약 13% 정도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후변화로 미래에 식탁에서 보기 힘들어질 수 있는 음식들을 뺐더니 밥상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기후위기가 불러올 가장 큰 재앙, 먹거리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MBC 뉴스데스크 팩트체크 코너 알고 보니가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회 대한민국 이달의 팩트체크상을 수상했습니다. 알고 보니는 성인지 예산 35조 원 쓰는 여가부 보도를 통해서 여성가족부와 성인지 예산을 둘러싼 오해를 바로잡고 그 맥락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문제의식과 정밀함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이번 주말 울버햄턴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조만간 케인의 거취가 확정될 예정이어서 손흥민 선수에게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손장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전들이 대부분 빠진 컨퍼런스 리그 1차전. 토트넘은 1대0으로 패했지만 산투 감독은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The boys are working well and hard. We have a second leg. Now let's focus on Wolves at the weekend, and we have time to think about the second leg. 관심은 이번 주말 울버햄튼전입니다. 산투 감독의 친정팀이기도 하지만 케인이 벤치 멤버로라도 출전 명단에 포함되느냐가 핵심입니다. He trained today. He's gonna train tomorrow again when we return. He will join. 맨시티가 여전히 관심을 보이고는 있지만 Mike, personally, I think it's down to Manchester City. The next bid will be around 150 million euros, which is what's that, 127 million pounds? Yes. 미넨의 레반도프스키까지 이적 시장의 변수로 떠오르면서 케인의 선택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케인의 행보에 따라 손흥민의 포지션 변화도 불가피한 만큼 울버햄튼전까지 남은 이틀이
올 시즌 손흥민의 입지와 역할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이 누구보다 아쉬웠던 선수가 있습니다. 한국 육상 100m 1인자로 군림하면서도 올림픽을 TV로만 지켜봐야 했던 김구경 선수. 그래도 얻은 게 많았다고 하네요. 김태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올림픽 출전이 좌절된 직후 김구경은 텅 빈 경기장에서 다시 달렸습니다. 비공인 연습 기록 9초 98. 그리고 며칠 전 뒤늦게 영상을 올리고 올림픽의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그냥 뭐 올림픽 TV로 또 보면서 많이 또 뛰고 싶은 마음도 컸고 그러면서 그냥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서 이렇게 올렸던 것 같아요. 지난해엔 출전권을 따냈었지만 코로나로 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그 기회를 잃은 겁니다. 파리올림픽 때 되면 나이가 이제 한국 나이로 34살이라서 결국 저는 마지막 올림픽이다 생각을 하고 이 준비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했었거든요. 제가 제일 힘들었죠. 그 시기에는 많이 티 안 내려고도 했고. 하지만 다시 일어난 계기도 올림픽이었습니다. 9초 83의 100m 아시아 신기록을 세운 중국의 33살 수빙템. 같은 시간 한국 육상의 역사를 갈아치운 높이뛰기의 우상혁까지 다시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수빈태 뛰는 거 보고 한번 힐링을 먹었는데 상혁이 뛰는 거 보고 또 힐링을 먹은 거죠. 그 희연 본인도 표정을 보면은 이걸 내가 넘었다고 약간 이런 표정이었잖아요.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9초대 기록을 하려고 하는 것도 그 이유인 것 같아요. 9초대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 1인자의 부담감과 안 된다는 비아냥도 모두 이겨낼 생각입니다. 꿈에 그렇게 그리던 9초대를 도전을 한다라는 생각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 아 이거 결국 해내는구나 라고 또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 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미국 여자대학 축구에서 나온 선방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골키퍼의 집념이 대단하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From going across the goal line. Now with midway through the second half, she was asked to come up big. Gets out of position. 주말인 내일부터는 전국이 2차 장마에 들어섭니다. 특히 비가 시작부터 강하게 쏟아지면서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비구름 예상도를 보시면요. 비는 오늘 밤 사이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내일 오전에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특히 붉은색으로 표시된 강한 호우구름이 내일 오전에는 부산 등 경남 해안에 그리고 오후부터는 충남과 호남 서해안 지방 또 지리산 부근에 머물면서 시간당 최고 50mm 이상의 강한 비를 뿌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도 최고 120mm 이상이 내리겠고요. 그리고 제주 산지와 남부에 200mm 이상, 지리산 부근과 경남 해안가에 최고 150mm가량인데요. 비는 일요일에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김포와 인천 등 서해안 지방에 강풍특보가 내려지겠고 또 모든 해안가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3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오늘보다 낮아지면서 서울과 광주 27도, 대구 26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도 내내 비가 이어지면서 낮 기온은 30도를 밑돌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